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첫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김학수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후 빠르게 거래 시스템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거래량 규제에 따른 종목 축소 등 투자자들의 불편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넥스트레이드 주총이 있었죠? 네, 오늘 오전에 넥스트레이드가 주주총회를 열었고요. 김학수 현 대표의 연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학수 대표는 지난 2022년 11월 넥스트레이드 법인 설립 시점부터 대표직을 맡았고요. 거래제도와 시스템 구축, 인가 취득에 이어 올해 3월 넥스트레이드의 출범까지 복수 거래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연임으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뒤 김 대표는 더 성장하는 넥스트레이드 2.0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과 같은 이런 거래 시간 연장이 이루어졌고요. 정규장에서도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거래 체계를 경쟁 구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거래소가 이사회를 열고 수수료 인하 안건을 처리를 할 텐데요. 다음 달 15일부터 현재 수준에서 20에서 40% 정도 한시 인하하는 안건인데 결국은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수준으로 거래소가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넥스트레이드가 불러온 매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연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축소됐고 이미 많은 종목들의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넥스트레이드 지난주 5일부터 또 20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을 했습니다. 3월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3월 31일 795개 종목까지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8월 20일에 79개 종목이 축소가 됐고요. 9월 22일부터는 66개 종목이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일부터 20개 종목이 거래가 또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630개 종목으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줄었고요. 특히 최근 거래가 중단된 20개 종목에는 코스피 시총 30위권 내인 한국전력이나 카카오와 같은 종목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종목의 10월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 대금이 32조 원이 넘습니다. 물론 정규장에서 한국거래소 시스템으로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들 종목을 투자하는 분들은 거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없고 거래 시간도 넥스트레이드 출범 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네, 시간외 거래로 투자하는 분들은 황당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넥스트레이드 종목 축소는 대체 거래소가 정규 거래소의 거래량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15% 룰 때문인데요.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고민도 역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종목 축소를 여러 차례 단행을 했는데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에 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추가 종목 축소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과 같은 우리 시장 대표 지수의 종목들은 거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좀 피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까지도 다다랐습니다. 이번에 축소된 20개 종목 가운데 17개 종목이 대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종목당 정규거래소의 거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사실상 지금 유예를 한 상태고 15% 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수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수급 불안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유동성에 목마른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규제가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오대 금융그룹이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일제히 공급안을 내놨습니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에 투입되는 자금만 앞으로 5년간 총 508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해왔죠.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5대 금융그룹이 발빠르게 호응한 모습입니다. 이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자원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정책 기조입니다. 쉽게 말해 가계대출 등 부동산 중심의 자금을 기업의 기술, 시설 투자로 돌려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빚은 해마다 100조 원씩 늘며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연평균 증가율만 8.1%에 달하는데요.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다소 안정세지만 이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 비율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이에 금융권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지난해 2,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보다 약 40%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처럼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것은 가계 기업의 수요뿐 아니라 금융권이 담보대출 중심으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해온 영향이 큽니다. 이에 정부가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5대 금융그룹별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 규모를 보면 KB와 신한이 110조 원, 하나는 100조 원, 우리 80조 원, 농협 108조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약 85에서 90%는 생산적 금융에 나머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각사 10조 원씩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하는데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민간 부분 75조 원 중 5대 지주가 50조 원을 부담하며 이 전체의 66%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각 금융사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전담 조직도 마련했습니다.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는 계획이고요. 우리금융은 자회사 성과 평가에 생산적 금융의 배점을 최대 30%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기업 대출이 한 달 새 5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 중 4조 7천억 원이 중소기업 대출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 속도전이 자칫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 대출 대신 기업, 벤처 대출이 늘면 위험 가중자산이 증가하고 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4대 금융의 3분기 말 요주의 여신은 18조 원을 넘어 201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도 전년 대비 18% 증가했는데요. 생산적 금융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더해 건전성 관리도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은행 바클레이스와 손을 잡고 미국에서 신용카드와 예금 계좌, 또 디지털 선불 계좌를 출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돼 있는 삼성 월렛 기능을 강화해서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삼성이 미국에서 디지털 결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신에 따르면 삼성은 영국은행인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와 예금, 디지털 선불계좌 또 후불 결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삼성이 미국 내에서 삼성 월렛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월렛은 결제 수단인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계좌와 신분증, 또 디지털 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에 밀려서 후발주자로 꼽힙니다. 올해 기준 애플페이의 전 세계 활성 사용자는 약 8억 명이고 삼성페이는 1억 5천만 명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북미에서는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사용자 점유율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애플은 이 애플페이 기능을 점점 고도화시켜서 아이폰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삼성은 스마트폰의 북미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원래 사용자 비중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이 북미에서 이 삼성 월렛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페이의 핵심은 편의성입니다. 삼성페이를 미국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네, 일단 뭐 예전에는 결제 방식 차이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었지만 지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페이가 인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뭐 많이들 사용은 안 하는데 그래도 결제 방식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스마트폰이 이 MST, 마그네틱 결제 방식을 주로 채택을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NFC, 그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이 이 마그네틱 방식을 버리고 근거리 통신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해외에서도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삼성과 애플은 이 각각 이 자국과 상대국에서 적용하는 규제가 달라서 자국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상대국에서는 불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애플페이가 출시된 게 2014년인데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게 2023년, 무려 9년 뒤의 일입니다. 이 애플페이 결제 방식인 NFC 단말기가 우리나라에 좀 부족했고 또 금융당국의 규제, 카드사의 수수료 조정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는데 또 지금도 국내 카드사 중에는 현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페이 역시 우리나라 사용자가 미국에서 결제를 하려면 특정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을 해야 되고 한편 이제 미국 내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현지에서 이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금융사의 카드를 따로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가 삼성 월렛 기능을 강화해서 갤럭시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월렛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지금 삼성 스마트폰이 좀 AI 기능에서는 애플을 앞서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애플의 충성스러운 고객을 끌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 17은 디자인이나 내구성 관련한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판매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플이 iOS를 기반으로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또 맥북,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기기에 더해서 애플페이의 범위를 좀 확장하면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잡고 있는데 지금 자체 OS를 갖지 못한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 내 이 기능을 좀 고도화해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야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카드를 쓰지 않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금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애플은 이미 애플페이나 뭐 애플캐시, 애플카드 같은 이런 금융을 좀 새로운 플랫폼화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 바클레이스와의 협력이 단순한 뭐 결제 수단의 확장이 아니라 삼성페이나 삼성 월렛 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까지 확장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한 바클레이스를 통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중심의 디지털 월렛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첫발을 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열흘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직후만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를 놓고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선 기자,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담긴 팩트시트는 일주일 내로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열흘이 넘도록 발표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은 일단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날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지연과 관련 금년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인 거죠?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어 실무 조정이 있었다며 미국 시스템상 유관부서 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수요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원잠을 국내와 미국 가운데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잠 섬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받아오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아닌 한국의 안보 수요에 맞는 원잠을 추진해야 한다며 20% 정도 농도의 핵 연료만 미국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자동차 관세 인하입니다. 인하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한미양국은 지난 8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오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수조 원대의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는 인하분 소급 적용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 측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공식 발표 이후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 지역 선정 기준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9월 집값 통계를 누락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통계 왜곡 논란이 나오는 이유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먼저 최근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10.15 대책에는 6월부터 8월 3개월간의 통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를 포함할 경우에 다시 말해 6월부터 8월이 아닌 7월부터 9월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중랑과 강북, 도봉, 금천구 등은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수원과 의왕, 성남 일부 지역도 제외됩니다. 국토부가 이런 결과를 인지하고도 입맛에 맞는 통계를 골라서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9월 집값 통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전부터 9월 주택 통계를 인지하고 있던 걸로 일단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조사하고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입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자료를 사전 보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토부에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 대책 발표 전에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서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9월 통계를 공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님, 10월 16일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9월 통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9월 통계가 행정상으로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9월 13일 4시에 회의 들어갈 있었는데 왜 때에는 그게 없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게 그걸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입장에서는. 공표할 수가 없어요? 또 추석 전부터 대책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13일 오전에 이미 행정 절차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지역은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중랑구와 도봉구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었는데 강남과 같은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은 조금 규제를 달리 해야 된다고 봐요. 데이터가 있는데 왜 그걸 일괄적으로 해요? 데이터가 없으면 몰라. 우리 거래신고 다 하잖아요. 3년 전 가격보다 내렸어요. 더 지금도 전혀 안 올랐어요. 강남이랑 여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규제를 뭐
필요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전문가들은 9월 통계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정부의 욕심을 지울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어떤 선을 간신히 넘었느냐 말았느냐 가지고 과도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서 소송 움직임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달 중에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소송인단이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이면 소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에 소송을 개시할 생각입니다. 이미 소송 당사자들 모집을 개시하고 있고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위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미 야권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번 논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는 2028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울릉도를 단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다 위의 공항이 울릉도에 생기기 때문인데요. 관광객은 물론 울릉도민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서우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울릉도에서 가장 큰 배가 드나드는 사동항. 항구 너머 푸른 바다 위 1200m 길이의 활주로가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12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30개를 세우고 그 안을 토사로 채운 부지에 공항을 짓는 겁니다. 울릉공항은 최초가 2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초 하나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도서지역에 공항 건설하는 게 최초입니다. KS를 시공하고 뒤에 매립공사를 해서 활주로를 한 거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 울릉공항은 난이도가 10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202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70% 수준. 5년 전 동해안에 큰 피해를 입혔던 마이삭 수준의 태풍을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23m 높이로 설계했고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여객기 사고 예방에도 신경 썼습니다. 도민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공항이 문을 열면 열차와 배편으로 서울에서 반나절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크루즈가 생기기 이전에는 1년에 결항률이 100일이 넘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을 골절이 됐었어요. 근데 배가 없어가지고 5일 동안 울릉도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가 5일 만에 배를 타고 나갔고 관련법 개정으로 최대 80인승까지 운항이 가능해지면서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늘어난 항공기 탑승 인원만큼 활주로 길이도 연장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래서는 많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80인승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금도 취항 예정 항공기의 최적의 기상 조건에서 필요한 이륙거리가 1315m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활주로를 늘릴 경우 해양 수심이 60m 이상으로 깊어져 사업비가 1조 원 이상,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